수락한 10년 섬씨 앞에 오늘은 구경만 하시지요. 흥겨운 잔칫날, 아무도 몰랐다. 그 부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양의 솜씨가 상을 채웠다. 그런데 전주의 노인이 마지막으로 올린 것은 누가 만든 것이냐, 이 죽. 안녕하세요. 야담대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잔치에 제일 잘난 요리장이 왔다 하오. 한양에서. 그런데 전라도 전주 고을에 이런 말이 돌았다. 류판서 대감께서 회갑 잔치를 여신다는데 전주에서 제일 가는 요리장을 찾으신다 하오. 소문이란 것이 원래 발이 빠른 법이어서 이 말은 아침에 저작거리 두부 장수 입에서 나와 점심때쯤엔 남문 밖 주막까지 닿았고 해 질 무렵엔 북쪽 산기슭 거름한 오두막 앞까지 흘러들었다. 오두막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무 하나를 깎고 있던 노인이 손을 멈췄다. 황봉출, 63. 등이 굽고 머리가 허옇고 신발 한 짝은 앞코가 뚫려 엄지발가락이 삐죽 나와 있었다. 보기에는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전주 산깃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늙은이였다. 그가 천천히 물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유판서가 회갑이라. 입가에 무언가 스쳤는데 웃음인지 쓴웃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전주 저작거리는 그날부터 뒤집혔다. 류재홍 판서 대감의 회갑 잔치는 단순한 집안 잔치가 아니었다. 퇴임 후 전주에 내려온 지 3년. 그 사이 그는 전라도 일대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한양의 관료들도 몇몇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덕분에 전주 고을 전체가 한바탕 들썩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잔치가 사흘이라 하오. 사흘, 내 들으니 닷새라 하던데. 에이, 닷새는 무슨. 어르신이 뭘 드시겠다고 닷새씩이나. 그 어르신이 한양 계실 때 밥상에 반찬이 32가지였다 하오. 32. 에그머니, 32이면 상이 2개여도 모자라겠네. 저작거리 국밥집 앞에서 아낙네 셋이 수다를 늘어놓는 사이 그 옆 엿장수는 가위질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다. 전주 고을 사또 이규헌은 그 소문을 관아 마루에서 들었다. 보고를 올린 건 포교 김만술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데다 목소리까지 우렁찬 탓에 그가 보고를 들을 때면 관아 처마의 참새들이 한 번씩 흠칫 놀라 날아가곤 했다. 사또 나으리 류판서 대감 측에서 전갈이 왔사옵니다. 회갑 잔치에 전주 고을 최고의 요리장을 수배해 달라 하옵니다. 이규헌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수배라.
죄인도 아닌 요리장한테 수배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겐가, 만수라. 아, 수소문이옵니다. 수소문. 전주에서 제일 가는 요리장이 누구냐? 김만술이 잠깐 머뭇거렸다. 그 머뭇거림이 묘하게 길었다. 그게 들으신 바 있사옵니까? 북쪽 산기슭에 사는 황봉출이라는 영감을 이규헌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황봉출. 그 황씨 집안 사람이냐? 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처마 및 참새 한 마리가 이번엔 아무도 놀래키지 않았는데도 혼자 푸드덕 날아갔다. 황봉출이 젊었을 때 이야기는 전주 고을 오래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도 가끔 입에 오르내렸다. 30년 전 황씨 집안은 전주 저작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황만복이 처음 열었고 아버지 황성두가 이어받아 키웠으며 봉출이 솜씨를 갈고 닦아 전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이 됐다. 잔치 때마다 황씨네 요리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모 가담이라는 죄목이 집안 전체를 덮쳤다. 할아버지는 유배지에서 죽었고 아버지는 신문 도중 세상을 떴다. 봉출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그의 아들 황지는 30이 되던 해 옥에서 숨을 거뒀다. 죄목은 아버지의 죄를 이어받은 연좌였다. 3대가 죄인이 됐다. 소문은 하루 만에 다시 한 번 더 뒤집혔다. 황봉출 영감이 잔치 요리장으로 나선다 하오. 이번엔 저작거리가 아니라 장터 한복판에서 터졌다. 황봉출이 그 황씨 집안 봉출 영감. 아니, 그 영감이 아직 살아있었어. 살아있다마다 북쪽 산기슭에서 무 깎고 산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어른이 요리를 한다고 30년 만에 국밥집 주인 장씨가 국자를 든 채 멈추며 말했다. 내가 어릴 때 황씨네 잔치 음식을 한 번 먹었는데 말이지. 그 맛을 잊어본 적이 없어.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온다니까. 옆에서 듣던 엿장수가 가위를 딱 부딪히며 끼어들었다. 꿈에 음식이 나오면 배가 고프다는 뜻이지. 맛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자네는 먹어본 적도 없자는가.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한편 류재홍 판서 측에서도 요리장을 따로 세웠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양에서 데려온 요리장으로 이름은 최달봉, 궁중 수라관에서 10년을 일했다는 인물이었다. 최달봉이 전주에 도착한 것은 잔치 닷새 전이었다. 그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휘둘러보고는 수행원에게 말했다. 전주 음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한양 손님들 입맛엔 어차피 내 솜씨가 맞는 법이지. 그 말을 엿들은 저작거리 국밥집 주인 장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국자를 힘차게 저었다. 한양서 왔다고 전주 음식을 우습게 아는 게요? 두고 봐야지. 전주 사람들은
음식 자존심만큼은 한양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래, 황 영감이 그 한양 양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지. 이규헌이 산기슭 오두막을 찾아간 것은 소문이 퍼진 이틀 뒤였다. 봉출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사또가 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규헌이 먼저 말을 건넸다. 황봉출 어르신이시오. 봉출이 도끼를 내려놓고 돌아봤다. 눈이 흐릿하지 않았다. 63 노인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했다. 사또 나으리께서서 이런 데까지 오셨소. 요리를 부탁드리러 왔소. 들었소. 거절하실 생각이오? 봉출이 잠시 장작 한쪽을 발로 툭 자세웠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으리, 저 한 가지만 묻겠소. 류 판서 대감이 직접 그 자리에 앉아 드시는 것이오? 그렇소. 봉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승낙이라는 걸 이규헌은 직감했다. 돌아오는 길에 김만술이 나지막이 물었다. 나으리, 저 영감이 왜 류 판서가 직접 앉는지를 물었겠습니까? 이규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초겨울 하늘이 맑고 높았다. 잔치 전날 전주 저작거리는 이미 흥으로 들끓고 있었다. 농악패가 장터를 한 바퀴 돌았고 탈춤패가 빈터에서 한 마당을 풀었다. 본 잔치가 내일인데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경 나온 아이들이 농악 북소리에 맞춰 따라 뛰었고 어른들은 막걸리 한 사발씩 기울이며 탈춤판을 에워쌌다. 탈꾼 하나가 양반탈을 쓰고 나와 뻣뻣하게 걸었다. 관객들이 웃기 시작했다. 탈 양반이 배를 쏙 내밀며 외쳤다. 내가 이 고을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로다. 밥도 제일 맛있게 먹고 술도 제일 많이 마시고 잠도 제일 잘 자는 것이 바로 나로다. 관객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래, 밥이나 잘 먹어라. 살만 찌지 말고. 봉출은 그날 밤 오두막 부엌에 처음으로 불을 지폈다. 20년 넘게 거의 건드리지 않던 칼을 꺼냈다. 녹이 살짝 슬어 있었다. 숫돌로 천천히 갈기 시작했다. 쇳소리가 조용한 밤에 길게 울렸다. 칼날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봉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아, 아비가 이제 가마. 밖에서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다. 오두막 처마 끝에 달린 낡은 풍경이 딸랑 하고 한 번 울렸다. 잔치 당일 아침 전주 고을은 해가 뜨기도 전에 깨어 있었다. 남문 쪽에서 농악 소리가 먼저 터졌다. 꽹과리가 앞장서고 북이 받아치고 징이 마무리하는 귀를 때리는 것인지 가슴을 두드리는 것인지 모를 그 소리가 골목골목을 타고 퍼져나가자 문을 걸어 잠그고 자던 사람들도 하나둘 눈을 떴다. 아이고, 시작이네.
벌써부터, 어제부터 시작이었지. 자네만 몰랐지. 안악들이 머리를 매만지며 문을 열었고 아이들은 신발도 제대로 꿰지 않은 채 골목으로 뛰쳐나갔다. 국밥집 장씨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가마솥에 불을 지폈다. 오늘 같은 날 국밥이 안 팔리면 그건 장사를 접을 때가 됐다는 신호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유재홍 판서의 회갑 잔치가 열리는 곳은 고을 관아 옆 넓은 마당이었다. 사흘 전부터 차일이 쳐졌고 전날 저녁부터 상을 드리는 인부들이 줄지어 드나들었다. 한양에서 내려온 손님들이 전날 밤에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 행렬을 구경하러 나온 전주 사람들이 또 거리를 메웠다. 김만수리 관아 앞에 버티고 섰어. 통행을 정리하다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잔치 구경을 이렇게들 좋아하실 거면 자기 집 잔치를 열든가. 옆에 서 있던 포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만수리 형, 황봉출 영감은 언제 오는 거요? 글쎄다. 아직 안 왔어. 안 왔다고요? 한양서 온 최달봉이라는 요리장은 새벽부터 왔어서 부엌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김만수리 팔짱을 끼며 말했다. 황 영감이 새벽부터 부산 떨 사람이었으면 지금껏 그 오두막에 안 살고 있었겠지. 최달봉은 실제로 새벽부터 부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조수셋을 거느리고 들어왔는데 조수들도 한양에서 데려온 사람들이라 전주 부엌 구조에 적응을 못해 이리저리 허둥댔다. 아궁이 위치가 서울 것과 달랐고 물 깃는 항아리가 생각보다 작았으며 장독대 위치가 뒤쪽이 아니라 옆쪽이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아궁이가 왜 이쪽이야? 물이 왜 이렇게 멀어? 최달봉이 투덜대며 한 바퀴를 돌다가 부엌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황봉출이었다.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구석 자리에 앉아 부엌 전체를 조용히 둘러보고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앉아서 보고 있었다. 최달봉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어르신, 여기 부엌 관계자이십니까? 봉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 같이 요리하는 사람이요. 최달봉이 위아래를 훑었다. 낡은 솜 두루마기에 뚫린 신발, 머리는 허옇고 손은 쭈글쭈글하고 허리는 굽어 있었다. 아, 전주 쪽에서 나오신 분이시군요. 뭐 전주 음식을 곁들이면 지역 잔치 분위기가 나긴 하죠.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조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봉출은 그 뒤통수를 한동안 바라봤다.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혼자 준비를 시작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칼질도 소리가 없었고 불 조절도 조용했다. 최달봉 쪽이 북적거릴수록 봉출 쪽은 더 고요해졌다. 부엌 심부름을 하던 어린 일꾼 하나가 봉출 곁에서 재료 나르는 것을 돕다가 슬쩍 물었다. 영감님,
오늘 뭘 만드실 거예요? 봉출이 무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먹어봐야 아는 것이지. 말로 하면 요리가 아니야. 오전 중에 탈춤판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잔치 마당 바깥 넓은 빈터에 멍석이 깔리고 탈춤패가 들어섰다. 양반 탈, 말뚝이 탈, 할미 탈, 중탈이 차례로 등장하자 구경꾼들이 와르르 몰려들었다. 말뚝이가 양반 탈을 쓴 인물 앞에서 굽실거리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관객을 향해 눈을 찡긋했다. 이 양반께서서 오늘 잔치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신다 하오. 상석에 앉아 맛있는 것 잡수시고 긴긴수 누리신다는데 허허허 참 좋으시겠습니다. 허허허 관객들이 킥킥거렸다. 양반 탈이 배를 내밀며 말했다. 오래 살려면 잘 먹어야 하느니라. 맛있는 건 많이 먹고 100살을 살 것이야. 말뚝이가 슬쩍 받아쳤다. 허허, 그렇지요. 많이 드셔야지요. 근데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안 물어보셔도 되겠습니까요? 순간 관객석이 조용해졌다가 한 박자 뒤에 폭소가 터졌다. 농악패가 마당을 한 바퀴 더 돌았다. 상쇠가 꽹과리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빙그르르 돌면서 선두에 섰고 그 뒤로 북, 장구, 징이 줄줄이 따랐다. 꽹과리 소리가 저작거리까지 울려 퍼지자 국밥집 장씨가 국자를 높이 들고 리듬을 맞추다가 끓는 국물을 손등에 튀겼다. 아이고, 옆에서 보던 손님이 말했다. 조심하시오, 아주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농악 소리에 신이 나서 그랬지. 류재홍은 잔치 본 마당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60살을 맞은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체구가 단단하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류재홍의 손자 류경아가 할아버지 곁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23의 얼굴에 잔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 얹혀 있었다. 웃을 때도 눈이 따라 웃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다. 류재홍이 손자의 옆 얼굴을 힐끗 보며 말했다. 경아야, 오늘은 좀 웃어라. 잔칫날에 그 상이 뭐냐? 예, 할아버지. 류경아가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눈은 마당이 아닌 부엌 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점심이 되자 잔치 음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최달봉이 먼저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올랐다. 신설로, 갈비찜, 전복초, 각색전유어, 잡채, 한양 궁중 요리의 정수를 모아놓은 상이었다. 색도 곱고 모양도 반듯하고 그릇 놓인 위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한양에서 온 전직 관료 하나가 감탄하며 말했다. 오, 이거 수라간 솜씨가 맞군. 보기가 좋아. 류재홍이 젓가락을 들었다. 신설로를 한 입 떴다. 씹었다. 삼켰다. 그게 전부였다.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익숙하다는 뜻이었다. 한양에서 수십 년 먹어온 맛이었다. 그때 봉출의 첫 번째 음식이 상에 올랐다. 전주 비빔밥이었다. 그릇이 작고 소박했다. 화려한 고명도 없었다. 하지만 나물의 색이 살아있었다. 시금치는 짙은 초록, 도라지는 뽀얀 흰색, 고사리는 부드러운 갈색, 콩나물은 투명하게 숨이 죽어 있었다. 그 위에 놓인 달걀 노른자가 햇빛을 받아 노랗게 빛났고 가장자리에 얹힌 육회가 윤기를 머금고 있었다. 냄새가 먼저 왔다. 참기름 향이 났는데 진하지 않았다. 은은하게 코끝을 스치는 정도였다. 류재홍이 젓가락을 멈췄다. 상을 내려다봤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입을 떴다. 씹었다. 마당에 서서 농악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상석에서 류재홍의 젓가락은 잠시 멈추어 있었다.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다. 유경아만 빼고 손자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봤다. 그리고 부엌 방향으로 시선을 한 번 돌렸다가 다시 할아버지 얼굴로 가져왔다. 두 번째 음식이 들어왔다. 전주 콩나물국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올라왔고 그 안에서 국물 냄새가 퍼졌다. 맑았다. 투명하다 싶을 만큼 맑은 국물이었는데 그 안에 콩나물이 가득 들어 있었고 고춧가루 한 꼬집이 붉게 떠 있었다. 한 전직 관료가 한 숟갈 떠 마시고는 멈칫했다.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시원하지? 유재홍이 국물을 한 숟갈 들었다. 그리고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유경아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할아버지가 저 국물 맛을 아는 것이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마당에서 탈춤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말뚝이가 양반 탈 앞에서 절을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배야. 배가 아프네. 왜 이리 배가 아프지? 양반 탈이 걱정하는 척 물었다. 왜 배가 아프냐? 말뚝이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다. 30년 묵은 채기가 내려오질 않았어. 그런가 봐요. 30년이면 참 오래됐죠. 안 그렇습니까요, 나으리? 관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졌다. 30년이라는 숫자가 공중에 잠깐 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잔치 마당에 흥이 다시 솟구쳤다. 농악패가 판굿을 벌였다. 창쇠가 이끄는 꽹과리 소리가 하늘로 치솟았고 장구잡이가 자반 뒤집기를 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와! 함성이 터졌다. 전주고을은 그날 오후 오랜만에 진짜 잔치 분위기였다. 봉출은 그 소리를 부엌 안에서 듣고 있었다. 꽹과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이 조금씩 더 빠르게 움직였다. 20
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손놀림이 돌아와 있었다. 칼이 재료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조용하고 정확했다. 불 조절이 흔들리지 않았다. 세 번째 음식이 상에 올랐을 때 최달봉은 부엌 입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음식보다 저쪽 음식이 상에 오를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조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수석 요리장님, 저 영감이 뭘 만드는 건지 좀 봤는데요. 뭐, 별거 없어요. 재료도 별로 안 씁니다. 근데, 조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해봐. 냄새가 달라요. 류경아가 자리에서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세 번째 음식을 유재홍이 받아들었다. 육전이었다. 도톰하게 썬 쇠고기에 달걀 옷을 입혀 붙인 것인데 가장자리가 얇고 바삭하게 구워져 있었다. 유재홍이 한 조각을 집었다. 그 순간이었다. 아주 잠깐 손이 멈췄다. 육전의 생김새가 아니라 향 때문이었다. 기름에 지져진 냄새 안에 섞인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익숙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더 오래된 어떤 기억의 냄새였다. 유재홍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먼 곳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유경아는 알았다. 할아버지의 눈이 현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잔치 마당의 흥겨움과 상석의 침묵이 아주 잠깐 두 개의 다른 세계처럼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봉출에 네 번째 음식이 부엌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 잔치 마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농악 소리는 여전했고 탈춤패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상석 주변의 공기는 아침과 달랐다. 딱히 무엇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바람이 차가워진 것도 아니고 구름이 낀 것도 아닌데 그 자리만 온도가 한 뼘쯤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유재홍은 여전히 상석에 앉아 있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말수도 줄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회갑 잔치를 즐기는 노인이었다. 하지만 유경아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부엌 방향으로 눈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이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네 번째 음식이 상에 올랐다. 홍어 삼합이었다. 삭힌 홍어의 강도가 절묘했다. 너무 세면 먹기 힘들고 너무 약하면 특유의 맛이 죽는데 봉출의 홍어는 그 경계의 정확한 지점에 있었다. 한양에서 온 전직 관료가 한 점 집어들다가 코를 찌푸렸다.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상한 것 아닙니까? 전주 고을 유지 하나가 작은 소리로 설명했다. 홍어입니다.
삭힌 것이라 그렇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잔치에 꼭 올리는 음식이지요. 삭혔다고요? 일부러? 관료가 조심스럽게 한 점 입에 넣었다. 씹는 순간 눈이 커졌다. 당황인지 감탄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잠시 멈춰 있다가 천천히 삼켰다. 이게 뭐지? 뭔가 강렬한데 뒷맛이 깨끗하네. 유재홍은 그 대화를 듣지 않았다. 이미 홍어 한 점을 입에 넣은 후였다. 눈을 들지 않았다. 상을 내려다본 채로 씹었다.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을 가만히 따라 한 모금 들이켰다. 막걸리 잔이 상에 내려오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유경아가 그 소리를 들었다. 최달봉은 부엌 안에서 더 이상 봉출 쪽을 외면하지 않고 있었다. 아까부터 슬쩍슬쩍 훔쳐보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라면 돌아봐서는 안 됐지만 요리를 오래 한 사람의 본능이 그 자존심보다 강했다. 저 노인이 뭔가를 알고 있다. 재료가 비싸지 않았다. 도구도 특별하지 않았다. 움직임도 빠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부엌 한 귀퉁이에서 나오는 냄새는 최달봉이 수십 년 요리하면서 맡아보지 못한 어떤 층위를 가지고 있었다. 같은 재료인데 왜 저게 다르지? 5번째 음식이 들어갔다. 황태의 장국이었다. 뚝배기 안에 북어 살이 굵직하게 들어있었고 국물은 뽀얗게 우러나 있었다. 뚝배기 뚜껑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김의 냄새가 달랐다. 진하지 않았다. 자극적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긴장이 풀리는 냄새라는 게 말이 되는가 싶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설명했다. 유재홍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숟갈 떴다. 그리고 멈췄다. 이번엔 눈을 감았다. 잠깐이었다. 아주 잠깐. 하지만 옆에 앉은 전직 관료가 그것을 눈치챘다. 대감,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네. 국물이 좋아서.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수십 년 관직 생활을 한 사람의 표정 관리였다. 하지만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유경아가 그 손을 봤다. 탈춤판에서 새로운 마당이 시작됐다. 이번엔 할미탈이 중심이었다. 허리가 굽은 할미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는 마당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관객들이 처음엔 웃었다. 과장된 걸음걸이가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할미가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자 웃음기가 달라졌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디 갔느냐? 내 아들아, 억울하게 간 내 자식아, 어미가 여기 있는데 왜 대답이 없느냐?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그 목소리가 마당을 타고 상석까지 흘러왔다. 유재홍의 젓가락이 내려왔다.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옆 사람들은 탈춤 마당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류경아는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봤다. 유재홍의 턱 근육이 잠깐 움직였다. 어금니를 깨무는 사람의 턱 근육이었다. 부엌에서는 봉출이 6번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심부름 일꾼이 곁에서 재료를 날라주다가 속닥거렸다. 영감님, 탈춤판에서 할미 마당하는데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원래 그때 웃는 거 아닌가요? 봉출이 칼을 움직이며 말했다. 웃는 것만이 탈춤이 아니야. 우는 것도 탈춤이고 화나는 것도 탈춤이지. 사람 사는 게 다 담기는 거야. 탈 안에 일꾼이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럼 영감님 요리에도 그런 게 담겨요? 봉출이 칼을 멈췄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준비하던 재료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잠깐이었다. 그리고 다시 손이 움직였다. 6번째 음식이 상에 올랐다. 떡갈비였다. 전라도 방식의 떡갈비였는데 고기를 곱게 다져 양념에 구운 것이었다. 크기가 작고 모양이 둥그스름했다. 가장자리가 살짝 탄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일부러 낸 것이었다. 그 탄 부분에서 나는 냄새가 고소하고 묵직했다. 한양 관료가 한 점 집어 먹다가 눈을 들었다. 이거 수락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조용히 드시지요. 저쪽 요리장이 듣겠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소리로 웃었다. 유재홍은 떡갈비를 들지 않았다. 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정확히는 떡갈비가 담긴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음식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혹은 기억하지 않으려는 듯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섞인 눈이었다. 류경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드시지 않으세요? 유재홍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응, 먹지. 젓가락으로 떡갈비 한 점을 집었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그리고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잔을 내려놓을 때 그 잔이 상에 닿는 소리가 너무 조심스러웠다. 잔이 무거워진 것처럼 부엌에서는 봉출이 마지막 음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7번째 음식이 나오기 전에 봉출이 잠깐 부엌을 나왔다. 마당 한편에 섰어. 탈춤판을 바라봤다. 오래 보지 않았다. 한마장쯤 바라보다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초겨울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봉출이 하늘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진아.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7번째 음식이 나왔다. 심부름 일꾼이 상에 그릇을 올려놓았을 때 상석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다. 그릇이 작았다. 아무 장식도 없는 흰 사발이었다. 안에 담긴 것은 흰 죽이었다. 쌀죽이었는데 물이 많았다.
묽다 싶을 정도였다. 고명도 없었다. 참기름도 없었다. 소금 간이 됐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색이 없고 냄새가 없었다. 한양 관료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마지막 음식이요? 예. 이걸 왜 내는 거요? 죽은 환자가 먹는 것 아닙니까? 그때 봉출이 부엌을 나와 마당을 걸어왔다. 상석 앞에 섰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가 허여웠다. 신발 앞 코에서 엄지발가락이 여전히 삐죽 나와 있었다. 상석의 류재홍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봉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유재홍이 봉출을 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그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잡혔다. 이 죽은 제 아들 황진이가 옥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음식이옵니다. 좌중이 굳었다. 30년 전 죄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33세 옥에서 숨을 거둔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 이 흰죽 한 그릇이었사옵니다. 바람이 지나갔다. 탈춤판에서 꽹과리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게 오히려 이 자리를 더 고요하게 만들었다. 유재홍의 손이 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류경아가 자리에 서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이었다. 하지만 거의 다 왔다. 좌중이 숨을 죽였다. 잔치 마당 어딘가에서 꽹과리 소리가 아직 울리고 있었지만 상석 주변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공기가 다른 질감으로 바뀐 것처럼 그 자리만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흘렀다. 봉출은 상석 앞에 선 채로 유재홍을 바라봤다. 허리가 굽어 있어서 올려다보는 모양새였지만 그 눈빛은 올려다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흔들리지 않았고 낮아지지 않았다. 63 노인의 눈이라고 믿기 어려운 눈이었다. 유재홍은 봉출을 봤다.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낯이 익다 싶었다. 30년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걸 알면서도 저 눈만큼은 세월이 바꾸지 못했다는 걸 지금 이 순간 알았다. 한양에서 온 전직 관료 하나가 어색함을 깨려는 듯 헛기침을 했다. 이보시오, 요리장. 잔치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예의에 맞는 일이오? 봉출이 그쪽을 돌아봤다. 그리고 말했다. 예의가 있는 자리였다면 제 아들이 오겠어. 죽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관료가 입을 다물었다. 류경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 류재홍이 그것을 눈치챘다. 손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경하야, 할아버지. 류경아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떨리지 않았다. 이 순간을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품 안에 서서 무언가를 꺼냈다. 접힌 종이었다.
낡아서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색이 발해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하지만 접힌 자국이 고른 것을 보면 누군가가 소중하게 보관해 온 것이었다. 류경아가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었다. 말이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그냥 접힌 종이 하나를 꺼내 봉출 앞에 공손하게 내밀었다. 봉출이 그 종이를 받았다. 펼쳤다. 글씨가 빽빽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봉출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표정이 크게 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종이를 쥔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30년 전 류재홍의 친필로 쓰인 그 서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황 씨 집안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고발은 날조였다. 류재홍이 전주에서 탐내던 땅이 황 씨 집안 소유였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해 영모 가담을 꾸며냈다는 것이 스스로 쓴 글에 담겨 있었다. 류경아가 차분하게 말했다. 3년 전 집안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류재홍이 손자를 바라봤다. 경아야,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할아버지께서 먼저 무슨 짓을 하셨는지를 알고 나서 3년을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이 할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3년 동안 스스로를 설득해온 사람의 손떨림이었다. 이규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류경아가 내민 서찰을 봉출로부터 건네받았다. 천천히 읽었다. 읽는 동안 표정이 굳었다. 읽기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류재홍 대감. 류재홍이 이규헌을 봤다. 이 서찰의 필체가 대감의 것임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좌중이 완전히 굳었다. 마당 바깥에서 꽹과리 소리가 한 번 울렸다가 멎었다. 류재홍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필체가 맞소.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이 공중에 놓이는데 30년이 걸렸다. 봉출이 흰죽 그릇을 바라봤다. 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김이 이미 다 식어 있었다. 봉출이 그 그릇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잔치 자리였다. 수십 명이 보고 있었다. 그런 자리에서 요리장이 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이상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봉출이 식은 흰죽 그릇을 두 손으로 들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아. 그게 전부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그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눈을 감았다. 마당에 서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국밥집 장씨가
잔치 구경을 하다가 그 광경을 봤다. 무슨 영문인지 다 알지 못했지만 그 노인이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눈을 감은 모습을 보는 순간 코가 시큰해졌다. 옆에 있던 엿장수가 가위를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재홍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일어났다. 60살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속도보다 더 느렸다. 그는 봉출 앞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전직 관료 하나가 팔을 잡으려 했다. 대감, 유재홍이 그 손을 조용히 물리쳤다. 봉출 앞에 섰다. 봉출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희린죽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다. 눈을 뜨지 않았다. 유재홍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좌중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소리가 작았지만 그 고요한 공간에서는 크게 들렸다. 전주 고을 최고의 실세로 불리던 퇴임 판서가 회갑잔치 상석에서 허름한 신발을 신은 늙은 요리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봉출이 눈을 떴다. 유재홍과 눈이 마주쳤다. 오래 바라봤다. 어느 쪽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봉출이 먼저 입을 열었다. 30년이요. 유재홍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30년 동안 내 아비와 할아비의 이름이 역적이었고 내 아들은 그 이름 때문에 33세 죽었소. 대감은 그 세월 동안 잘 사셨소. 유재홍의 눈이 흔들렸다. 이제는 숨기지 않았다. 잘 살지 못했소. 봉출이 희린죽 그릇을 유재홍 앞에 내밀었다. 드시오. 유재홍이 그 그릇을 바라봤다. 이건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오. 이걸 대감이 드셔야 이 상이 끝나는 것이오. 좌중이 숨을 참았다. 유재홍이 그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떨렸다. 그 손이 이번엔 감추려 하지 않았다. 흰 죽을 한 숟갈 떴다. 먹었다. 이규헌이 김만술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서찰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 황씨 집안 3대의 억울함을 고을 문서에 기재하고 영모 가담 기록을 파하는 절차를 밟겠다. 김만술이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다. 우렁찬 목소리로 무언가를 외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이규헌이 봉출을 바라봤다. 황봉출 어르신. 봉출이 고개를 들었다. 늦었습니다. 봉출이 잠시 이규헌을 바라봤다가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잘못이 아니오. 저작거리로 소문이 번지는 데는 한 시진도 걸리지 않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국밥집 장씨가 가게로 돌아와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들었어? 황봉출 영감 이야기. 손님이 물었다. 무슨 이야기요? 황씨 집안이 억울했던 거래. 30년 전에 그 영감이 오늘
요리 한 판으로 다 뒤집어 놨다고. 손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요리로요? 그래, 요리로. 국밥집이 잠시 조용해졌다. 탈춘패가 짐을 싸며 오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상쇠가 꽹과리를 보자기에 싸다가 동료에게 물었다. 우리 할미 마당했어. 그 대사 괜찮았지?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지.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잖아. 상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보자기를 묶었다. 탈 안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담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딱 맞는 이야기가 있었어. 동료가 물었다. 그게 뭔데? 억울한 거. 억울한 건 탈 안에 담으면 배로 무거워지거든. 봉출은 잔치가 파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상이 치워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차일이 거치기 시작했는데도 봉출은 빈 마당 한켠에 서 있었다. 김만술이 지나가다 봉출 곁에 잠깐 멈췄다. 어르신, 춥지 않으십니까? 안 춥소.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소. 걸어가겠소. 김만술이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한 번 돌아봤다. 봉출이 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류경아가 봉출 곁으로 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빈 마당을 바라봤다. 한참 아무 말도 없었다. 류경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봉출이 고개를 돌려 스물세 청년을 바라봤다. 자네가 찾은 것이 3년 전이라 했지. 예. 그 3년이 자네한테 쉽지 않았겠구먼. 류경아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입술을 한 번 눌렀다가 폈다. 봉출이 다시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덕에 내 아들 이름석자가 오늘 제자리를 찾았소. 고맙소. 류경아의 눈이 붉어졌다. 고개를 숙였다. 봉출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마당을 보고 있었다. 봉출이 나지막이 말했다. 잘 먹었느냐? 진아.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처마 끝에 서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고 어딘가에 서서 낙엽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굴러갔다. 봉출이 그것을 눈으로 따라갔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오두막으로 가는 길이었다. 산기슭으로 이어지는 클길이었다. 해가 뉘엿하게 기울어 그 길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봉출이 걸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머리가 허여웠다. 신발 앞코에서 엄지발가락이 삐죽 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오늘은 달랐다. 30년 묵은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해 겨울 전주 고을관아 문서에 이런 기록이 남았다. 황씨 3대의
영모 가담 기록을 파하고 그 억울함을 바로잡는다. 이는 부당하게 씌워진 누명이었음을 고을 사또 이규헌이 확인하고 기재한다. 기록은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을 쓰는데 30년이 걸렸다. 전주 저작거리에서는 한동안 이런 말이 돌았다. 황봉출 영감 알지. 요리 한 판으로 3대 누명을 벗겼다는 그 영감 알지. 근데 그 영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 글쎄, 그냥 산깃을 오두막했어. 살고 있다더라. 변한 게 없네. 아니, 하나는 변했지. 뭐가? 이름을 되찾았잖아.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오늘이 되시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